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사 2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청과 일본의 근대화 운동, 그리고 문호 개방과 개화 정책의 추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청과 일본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나라, 일본, 자, 두 나라 모두가 다 서구 열강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대응하는 모습이 약간 달라요. 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차이가 있고 이러한 운동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인류 역사의 가장 추악한 전쟁인 아편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1차, 2차 아편전쟁입니다. 물론 1차 아편전쟁은 난징조약이 체결이 됐는데 진짜 불평등했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치해복권도 인정이 됐습니다. 제국대우도 허용이 됐어요. 한마디로 불평등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베이징 조약도 똑같아요. 역시 불평등한 요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 5개항을 이어서 10개항 더 개항을 했죠. 베이징에 여러분들 바로 외국인들이 머무를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 2차 변전쟁 때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가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청나라 사이에서 중재를 해줬습니다. 다독거려줬습니다. 자, 청나라 러시아에 대한 고마움의 대가로 바로 연해주를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연해주 어딘지 알죠? 연해주가 바로 블라디보스톡?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랑 이제 드디어 러시아가 국경선을 맞닿았구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두만강을 건너가면 러시아 땅입니다. 반대로 러시아에서 두만강 건너서 내려오면 우리나라 땅입니다. 자, 조선정부 고민거리 하나 생겼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자,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1차, 2차 아편전쟁은 청나라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자존심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 반성하는 사람 생겨나왔죠. 우리도 서구 열강처럼 강해져 보자. 우리도 북 강병 추구해 보자. 자, 이렇게 일련의 반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한족의 이용장 같은 사람에 의해서 추진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서양보다 우리들의 문화가 더 우월해. 전통 문화를 간직한 채 서양의 과학기술만 수용해서 결국 힘을 기르자. 그리고 서구 열강과 맞짱 뜨자. 에휴, 참 순진하죠. 근본적인 개혁 없이 껍데기만 바꾸려고 하는 중체 서양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한계가 드러났죠. 그 한계가 청일전쟁의 패배, 청푸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거 아니구나. 껍데기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구나. 중체 서용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도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근대사회로 전환을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강유의 같은 사람이고,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운동을 우리는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우리도 서구열강처럼 제도 개혁하고 입헌군주제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게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자, 이와 같은 양무 운동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개화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개화사상가들을 온건 개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김홍집, 김윤식 같은 인물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 일본 어땠느냐? 일본도
여러분들 이 문 열리는 거는 비슷합니다. 청나라와. 자, 미국이 한포 외교를 통해서 결국 문을 열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854년에 미라친 조약 체결됐고 그 조약의 채국 대우를 허용하죠. 그리고 4년 후에 체결된 미일 동상 조약에서는 영사 재판권이 인정이 됩니다. 둘 다 불평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조약이죠. 자, 역시 일본 국민들도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특히 이 하충무사들에게 상당히 비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된 에드머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드머크를 타도를 주장하는 그런 운동이 나타나죠. 그리고 천황 중심의 정부가 수립됩니다. 바로 메이지 정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1866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근대 사회로 전환을 지도하는 개혁이 추진돼요. 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치체제는 서양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이 파괴됩니다. 그 사절단의 이름이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중심인물 이와쿠라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 사람이 이완용. 이해하죠? 그래서 이놈이 싸가지 없는 놈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도 슬픔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야. 이놈이 이왔구라. 응? 자, 이 메이지 유신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급진개화파 그리고 중국의 강요의 그 다음에 베트남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메이지 유신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어쨌든 서양을 닮아갔습니다. 역시 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바로 뭐가 돼요?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정한 논의대도 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특히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하야 정치에서 밀려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사람이 누구냐? 명성황후죠.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의 길을 갔다면 명성황후는 개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흥선대원과 같이 정치를 행했던 보수 관료들이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박지원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 유홍기, 오경석 같은 개화사상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개화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개화파가 있구나. 그 중에 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박규수, 당시 아주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소개를 합니다. 누구에게? 유홍기에게. 이 친구가 바로 철종의 부모인 박용효. 자, 이 친구가 박용효의 친척인 박용규. 그리고 서강범, 서재필, 김홍집. 자, 젊은 관료들을 소개를 해요. 자, 유홍기는 자기의 절친이었던 오경석이 즉 역관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해국도지 영한제략이라는 책을 바로 이 젊은 소장파 관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정치 세력화로 성장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개혁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개혁파의 원 뿌리는 바로 여러분들 박지원 북학 실학사상이 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 교수는 바로 박지원의 손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당히 일찍부터 여러분들 개화에 관심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청나라 양문동과 그리고 일본의 문명게으른 메이지 유신이 바로 개화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우리도 바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일본이 바로 드디어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운요라는 배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운요라고 하는 배는 일본이 영국에 주문 제작해서 만들어진 배입니다. 자, 이 배가 결국 우리나라 강화도에서 시일하게 되고 우리는 열이 뻑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대포를 빠방 쏴버렸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포의 사정거리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미터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냥 물방울만 튀겼죠. 그러니까 또 그 자기네 배에 물방울 튀기겠다고 결국 함포를 쏴버립니다. 강화도 운해가 작살이 나죠. 그래서 결국 문을 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맺어진 조약이 바로 그 유명한 이 강화도의 연무대에서 체결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전문 12개조가 담겨져 있는데 일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군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와 국가끼리 대등관계에서 조약이 체결됐구나. 그래서 근대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자기네 나라가 대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깊은 속뜻이 있습니다. 누구? 그렇죠. 정나라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일본의 속뜻. 일본은 한반도로 진출할 때 가장 신경 쓰인 부분이 청나라의 간섭이었을 겁니다. 자, 청나라의 간섭을 한 방에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저들은 자주의 나라이며 니네 남의 나라에 간섭받아도 청나라 간섭하면 안 돼. 우리랑 대등한 나라야.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지네들 그만큼 우리나라에 진출하기가 용이해졌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부산, 온산, 인천, 사망을 개항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부산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 이 경제적인 침략의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부산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산을 개항했다는 거 일본 놈들이 아이고 물건 실어가려고 하는구나. 썩을 놈다. 응?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렇게 인천을 개항해요. 한마디로 정치적 침략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을 개항한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이렇게 일본이 대륙 진출이 그만큼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개항의 목적은 일본이 한반도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항시킨 것이다. 그리고 7관하고 10관의 모습은 7관의 목은 일본과 강해자가 자유로이 어디를 증명할 수 있대요. 해안. 물론 명분이야. 바다의 수심을 알아야 여러분도 우리가 교육이 원활해지고 배가 다 타는 게 좋은 거야. 자초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왜 걔네들이 힘들여서 돈 들여서 결국 수심을 재고 있겠어요? 바로 자기들이 우리나라 침입할 때 결국 해도가 있어야 될 거냐. 바다 지도가 있어야 그만큼 우리나라 침입하는데 원활하게
쓰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쨌든 영토의 주권이 결국 상실됐다. 불평등하죠. 그리고 10관에 보니까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침정에 각 항구에 머무른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이다.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이게 지혜법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7관하고 10관을 이렇게 묶어서, 자, 강화도 조약은 무슨 조약이다? 천만인데 불평등하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의 본조약인 전문시 비계조뿐만 아니라 부속조약이 체결됩니다. 부속조약에는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조일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수호, 조규, 부록에는 두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는 4관, 하나는 7관에 있습니다. 4관에를 보니까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러나 직경 심리로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일본인들이 여러분들 항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구가 여기 있는 곳부터 여기 심리 4km 이내는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류지입니다. 무비자 거류지가 바로 직경 침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관에는 여러분들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 사용된 화폐를 조선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일본 화폐가 이 거류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경제적 침략을 그만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일무역 규칙으로서 여러분들 6관에 보니까 일본국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한마디로 쌀의 유출, 곡식의 유출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런 하나의 무제한의 유출은 자, 우리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 식량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쌀의 방출을 막으려고 하는 반공령의 운동을 시행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7관을 보니까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한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본조약과 더불어서 이 부속 조약들은 일본이 한반도 진출을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약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불평등하고 자, 침략의 발판이 되는, 그렇지만 외형상으로는 근대적이라는 조약을 이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하나의 이 강화도 조약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과의 조약은 어떻게 체결됐을까 이제 확인을 또 해보기로 하죠. 자, 서구 열강과의 조약은 특히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황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침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차 수신사로 간 김홍직과 대담하면서 그 대담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조선 침략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의 땅 실로 아시아 요충지이다.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려고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얘기죠. 지금 이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남하를 한다고 한다면 이쪽 조선으로부터 시작될 거다. 이렇게 내려올 거다. 따라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하면 자,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져라. 한마디로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일본하고 연결하고 자, 연결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새롭게 연합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미국과 연합을 하래요. 이게. 그러면 지금 미국과 연합을 하라고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조선 책략을 2차 수신사로 갔다 온 김홍집이 고종에게 갖다 바칩니다. 고종이 읽어보고 신하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필독도서로 지정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하고도 우리나라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국교를 수립하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보수 관료들 그리고 위정척사 계열 들고 일어나겠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장할 거 아닙니까? 조미수호 조약은 안 돼, 안 돼. 조선청약유포는 안 돼, 이렇게 외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개화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나의 생각과 똑같네. 조미수호 조약은 체결이 돼야 돼. 그래서 결국 조미수호 조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용으로 보면 제국대와 영사재판권이 인정이 되는 사실 불평등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거중조정권과 관세는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해요. 거중조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특정 국가 A라는 나라하고 혹시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미국이 중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1882년에 서구열강과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어서 83년에 영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합니다. 사실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리고 쳐들어왔잖아요. 1866년에 강인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게 된 것은 천주교의 선교권에, 즉 천주교의 공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좀 늦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서구열강과 맺은 모든 조약들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바로 지혜법권과 최혜국대우가 인정이 된 불평등한 조약이고, 이런 최혜국대우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많은 이권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죠. 특히 아간파천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역시 우리가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되세요? 이와 같이 문을 열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근대화로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하나의 열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위정척사 계열도 있었을 거고, 또 이들이 알게 모르게 대립도 있을 거고, 그런 하나의 일련의 정치활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22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